열심히 비는 나에게 새엄마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너 그거 안 하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슬럼프는 어떻게 나오지? 너무 의외의 이야기에 완전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더 맛있는 것 줄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새엄마는 일어서서 마주보고 가만히 제 손을 잡고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그때서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 느낀 나는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능숙하게 저를 이끌어 저를 해븐에 올려놓았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복한 의사입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오늘 하늘에 올랐습니다. 50대 후반인데 아버지 떠나시고 1년 조금 넘어서 떠났습니다. 방심하다 췌장암에 걸려서 순식간에 떠났습니다. 엄마는 떠나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만든 의사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픕니다. 100살까지 모시고 효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2분 있습니다. 세상에 던져놓은 무책임한 생모와 의사를 만들어주신 사랑하는 새엄마. 생모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저와 동생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생모가 집을 나간 것은 내가 고교를 막 들어갔을 때이다. 학교에 다녀왔더니 여동생 혜영이가 어두운 얼굴로 혼자 집에 있습니다. 엄마는 하고 물었더니 몰라 하고 짜증을 냅니다. 밤이 돼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께 물어도 오히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아빠와 나 동생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빠는 40대 후반 만년과장, 나는 고1년, 여동생은 중1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 혼자의 힘든 살림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빠를 도우기 위해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창 일할 나이에 집안일에 우리들 교육까지 책임졌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아빠 모습에 바람나서 우리를 버린 엄마를 증오했습니다. 아빠는 점점 힘들어져 갔고 여동생과 나는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상위 1%에 머물던 저의 성적도 완전 곤두박질 쳤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움과 불쌍한 아빠 생각에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고2가 되었을 때 아빠는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빠 입원 소식을 듣고 혜영이는 엄마께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 엄마는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어린 혜영이는 엄마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한순간에 우리를 버리는지 모르겠답니다. 나 또한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 시절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어떻게 그 세월을 이기고 나왔는지 신기합니다. 그날도 어제와 같이 방과 후 힘없이 둘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아빠 침대 옆에 어떤 젊은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고 신기해서 혜영이가 아빠 이분 누구셔? 하고 물었습니다. 아빠하고 그분은 말도 못하고 개면쩍게 서로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혜영이가 너무 반갑다는 듯이 아빠의 여자친구하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지면서 동료라고 하셨습니다. 혜영이와 나는 아빠의 여자친구 출연을 열렬 환영했습니다. 그분은 아빠 회사의 총무과 직원인데 30대 후반의 돌싱이래요. 엄마가 떠나고 아빠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대요. 착한 남자가 아내한테 버림받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안쓰러워대요. 조금씩 서로가 친해지게 되었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마음을 정했나 봐요. 우리는 그분께 정말 고마웠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빠가 퇴원하고 그분은 우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혜영이와 나는 그분이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모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혜영이의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그분은 드디어 내가 고3이 될 때 우리 집 새엄마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새엄마는 미모의 늘씬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선녀와 다름없고 저에게는 이상형의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새엄마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초청 행사에 오셨을 때도 새엄마는 인기였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인 병기와 재문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 새엄마를 보더니 미인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재문이가 새엄마 팬티 본 적 있냐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거 하나 챙겨놓는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인가 밤에 베란다에 보니 예쁜 팬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 팬티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왕성할 때였고 특히 그런 곳에 관심이 절로 갔습니다. 혼자 하는 일을 제일 왕성하게 할 고3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우리 가족한테는 구세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새로운 감정을 눈뜨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운 감정과 좋은 감정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흥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새엄마의 팬티를 하나 훔쳐내어 혼자 일할 때 사용했습니다. 상상의 세계에서 그 팬티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고3에게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고3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학교에서 거의 1등급이었고 스카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가출로 인한 정신적 방황과 집안일에 시달려 성적이 급강하했습니다. 인서울도 힘든 상황에서 고3을 맞이했습니다. 고3 1학기를 열심히 분발했으나 아슬아슬한 선에 머물렀습니다. 아빠와 새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열심히 저를 후원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저는 갑자기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방학 때 너무 빡세게 했는지 이상하게 의욕이 빠져버렸습니다. 그저 새엄마의 팬티나 붙들고 혼자 하는 일만 열심히 해댔습니다. 그동안 베란다에서 몇 개나 몰래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아빠는 출장을 가고 혜영이는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학원에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엄마가 보통 야식을 주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 새엄마가 큰 방에서 금방 목욕을 마친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는데 그 냄새가 너무 황홀했습니다. 혼자 말없이 제 방에 들어가서 바로 팬티를 꺼내고 혼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엑스타시에 도달해서 막 터져나와서 그곳에 묻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과일 먹어라 하시며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새엄마는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찌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 콱 떠오른 것은 집을 나간 엄마 생각입니다. 내가 저지른 이런 나쁜 일로 해서 새엄마가 집을 나간다면 폭망이다. 우리가 어떻게 새엄마를 이 집으로 들이게 되었는데 엄마가 없는 그 끔찍한 시간을 다시 겪다니 절대 안 돼. 새엄마한테 가서 빌어야 한다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새엄마는 혼자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가서 겁에 질려서 떠뜸떠뜸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절대 그런 나쁜 짓 안 할게요. 제발 저희를 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하고 매달리듯이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날 마침 여동생하고 아버지가 집에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이 일을 어찌했을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새엄마는 저의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내 물건 훔쳐가서 그랬니 하고 물었습니다. 올 초부터 그랬는데요. 제가 공부도 하도 안 되고 그래서. 새엄마가 반응이 있다 싶어서 불쌍하게 보이려고 작전을 썼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걸 가지고 하면 풀리고 했습니다. 제가 인서울해야 하는데 못하면 지방 가서 집에 큰 부담도 드리게 되고 요즘 슬럼프가 심하게 와서 저도 모르게 이걸 또 하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비는 나에게 새엄마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너 그거 안 하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슬럼프는 어떻게 나오지? 너무 의외의 이야기에 완전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더 맛있는 것 줄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새엄마는 일어서서 마주보고 가만히 제 손을 잡고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그때서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 느낀 나는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능숙하게 저를 이끌어 저를 해븐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번 올라본 하늘은 다시 올라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보채는 저에게 새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맛있는 거 또 먹고 싶지? 그러면 너 나에게 약속해라.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의대 가겠다고. 저는 힘차게 랩하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다음 새벽까지 새엄마를 몇 번이나 해븐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그날로 바로 빅슬럼프에서 탈출했습니다. 새엄마의 살신성인의 배려 덕분으로 저는 용기 100배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으로 그해 의대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저번보다 훨씬 맛있는 선물을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의대 가라고 주는 센스 기프트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더 먹고 싶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재수를 했습니다. 새엄마의 리드가 능숙해서 저는 신이 나서 성격을 맞추어 드렸습니다. 새엄마는 저 덕분에 몇 번의 해븐을 왔다 갔습니다. 새엄마의 센스 기프트 덕분에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 끝에 지방대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감동하셔서 의사 아들 공부 잘하라고 특별 배려하셨습니다. 학교 앞에 신축 복층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셨습니다. 새엄마는 매달 밑반찬을 가지고 우리 둘만의 아지트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센스 기프트를 주시고 밤에 운전해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능숙한 스킬 덕분에 각종 다양한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내 또래 여자애들이 어리게만 느껴지고 연애에 벼룩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쭉 새엄마와 성격을 맞추며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멋진 남자가 되어갔습니다. 새엄마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시켰고 저에게도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죄책감도 비밀 잘 지키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원래 새엄마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타입이라 잘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자연스레 새엄마와의 일들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동생의 영희도 새엄마에게 깍듯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살까지는 사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버지는 노환으로 떠났지만 어머니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몇 년 더 사실 수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의사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 혜택은 못 누리고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푸른 하늘을 보며 쓸쓸히 외칩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진숙 씨 사랑해요. 내 생에 꼭 만나서 부부 돼서 이 은혜 갚을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로 읽어 주십시오. 저와 동년배인 구독자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이 은밀한 소설로 편안한 주말을 시작하십시오. 100세까지 팔팔하셔서 오래오래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주 불금 8시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생긴 지 5년이 채 안 되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라 주민들 상당수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갑질이라거나 못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인사도 잘해주셔서 나름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친드람을 넘어서 많이 위험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새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 되는 새댁이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이사 온 다음 날 아파트 경비실에 떡과 과일을 돌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한 분씩 이사 왔다면서 떡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지 신혼부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경비들까지 챙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시피 해요. 하지만 얼굴도 이쁘고 특히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게 만들었던 그 새댁은 아파트 경비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떡과 과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항상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해주고 제가 분리수거라도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수고하신다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딸은 없었지만 나이가 제 딸뻘이라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보고 있다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도 되고 멀리서 무거운 물건 들고 오는 게 보이면 달려가서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친해지고 서로 간에 사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새댁은 근처에 있는 문호센터에서 필라테스와 요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몸매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은 국내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요즘엔 지방에 아파트 건설 현장을 다니느냐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주말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새댁은 자주 마주쳤었지만 거의 혼자였고 남편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도 젊은 새댁인데 남편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많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사 온 거라서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문화센터에서 일하면 운동하고 집에 오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돈을 벌어야 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갈라놓으면서까지 일을 시키는 회사가 정말 너무들 한다 싶었습니다. 새댁에게 갑자기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언제든지 집에 남자가 필요하거나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새댁도 제 말에 좋아하면서 여기로 이사와서 저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 나면서 저랑 핸드폰 번호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친구처럼 생각하고 지냈어요. 예쁘고 싹싹한 새댁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잘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집에 전등이 고장났다고 제게 전화가 오면 올라가서 갈아주고 간단하게 못 박는 일이라거나 무거운 물건 들어주는 일도 해주었어요.
그때마다 새댁도 제게 음료수도 주고 과자도 주고 고마움을 표시했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엔 시원한 냉커피도 종종 타다 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책맞는 이야기지만 외로운 새댁이랑 연애하는 기분도 나더라고요. 새댁이 다른 경비들에게도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유독 제게 더 의지하고 살갑게 굴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동네 아줌마들도 지나가면서 저와 새댁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 없는 사이에 경비 아저씨를 집으로 끌어들이나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소문은 결국 그 집 남편에게까지 들어갔고, 한 번은 제가 경비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집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내려와서 제게 쿠키 한 상자를 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라는데, 내가 보기엔 자기 아내랑 부적절한 관계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누군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려왔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이도 훨씬 많고 아무리 봐도 불륜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쿠키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왠지 새댁과 어색하게 지냈어. 워낙 보는 눈이 많고 소문이 퍼진다 보니 저도 새댁도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제가 새댁이랑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입이라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점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제가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주 정도를 서로 소 닥보듯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새댁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통 도와달라고 불러도 낮 시간에 부르지 밤에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집에 쥐가 나온 것 같다면서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갔더니 잠을 자다가 놀라서 뛰어나왔는지 하늘하늘한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쥐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저를 앞세워서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 옷 끄트머리를 꼭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쥐가 나왔다고 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찾다가 구석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쥐가 튀어나와서 빠르게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 앞에 새댁이 서 있었는데 그게 새댁 다리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새댁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게 안겼어요. 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새댁은 얼마나 놀랐는지 제품에 안긴 줄도 모르고 눈물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한참 후에 좀 진정이 된 건지 새댁을 떼어놓고 집 앞 곳곳을 찾아봤지만 어딘가에 있는 쥐 구멍으로 도망가 버린 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댁은 민망하기도 하고 쥐가 또 언제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새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남편이 곁에 없다는 게 너무 힘이 든다면서 또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하는데 새댁이 또 다시 제품으로 안겨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놀라서 얼떨결에 안긴 건데 이번엔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품에 파고들어서 저를 안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 있었는데 제 품 안에서 새댁이 항상 언제든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든 제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졌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을 몇 번이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진짜로 괜찮은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댁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고 제게 다가왔고 저도 더 이상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새댁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맞추고 새댁은 그동안 자기 너무 외로웠다면서 제품에 안겨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 남편은 일만 생각하느냐? 본인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혼자 둘 거면 왜 자기랑 결혼했냐고? 자기도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면서 계속 저와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아직 저는 근무 중이었고 더 이상의 그 상황에서 곤란했어요. 일단 불타오르는 새댁을 진정시키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새댁과 제가 이런 관계를 지속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도 없는 데다가 차라리 밖에서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소문에 휩쓸리느니 집에서 만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야간 근무만 하면 새댁이 저를 집으로 불렀고 그때마다 저도 순찰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고 새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몇 달째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눈치를 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댁도 저와 진지하게 만나고 이혼을 하고 제게 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지금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한 걸 테니 제가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과 어울리면서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 기분은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철딱선이 없던 시절 엉뚱한 생각과 잘못된 짓으로 인생을 외롭게 살게 된 60대 남성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땐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는지 후회가 막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병원을 몇 군데나 가봤지만 의사 선생님들조차 놀라워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 나이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모든 게 부족했던 시절이었어요. 배를 고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하나 마음껏 쓸 수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그런지 잘못된 정보나 지식이 판을 쳤습니다. 한창 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저의 10대 시절도 그랬어요. 그때 남학생들은 남성의 가장 중요한 그곳, 아랫도리 그곳의 크기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답니다. 그곳이 튼실하고 탐스러워야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곳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 사이에 돌아다녔죠. 누구는 주사기로 바셀린을 주입시키면 부작용 없이 크기가 커진다고 했고, 또 누구는 그곳에 상처를 내서 쇠구슬을 넣은 다음 상처를 아물게 하면 여자들이 무척 좋아한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들려주는 솔깃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지만 그 방법들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죠. 그런데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 만술이란 아이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야야, 근태야! 빨리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엄청스럽게 대단한 정보를 갖고 왔다니까? 무슨 정보? 니 또 헛소리 하려고 그러지? 니 주둥아리가 움찔움찔하는 걸 보니까네 딱 헛소린데. 안 속는다, 임마! 야, 사람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래도? 이거는 나랑 잘 아는 삼촌이 나한테만 살짝 말해준 건데 아무 부작용 없이 네 그 시기를 코끼리 사이즈만큼 크게 만드는 비법이 있대. 뭐 진짜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그게 뭔데? 근데 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약속 먼저 해라. 이 자식이 정말 답답하게 구네? 말 안 할 테니까 빨리 그 비법이나 말해봐. 네 항리마을에 모터 만드는 공장 있는 거 알지? 거기에 공업용 자석이 있는데 그것을 네 거시기에 달고 다니면 거짓 하나 안 보태고 거기가 소처럼 엄청나게 커진대. 뭐? 공업용 자석? 그래, 생긴 건 딱 도나스처럼 생겼는데 그걸 네 거기에다 딱 끼우고 붕대를 칭칭 감고 몇 달만 달고 다니면 엄청스럽게 커진단다. 에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매달고 다녀? 네 내 말 못 믿겠냐? 그 삼촌이 사실 건달 생활하는 삼촌인데 건달들은 거기를 이따시만하게 키우려고 자석을 아랫도리에 끼우고 생활한다잖아. 그래, 정말 틀림없는 거지. 전 친구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고향에는 각종 공장이 여럿 있었는데 거기서 쓰는 자석 부품을 구해서 그곳에다가 달고 다니기만 하면 커진다는 이야기가 가뜩이나 작아서 고민 많았던 청소년 시절의 저한텐 그렇게 솔깃하게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 방법이 바셀린이나 쇠구슬을 씹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았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공업용 자석 2개를 구해서 친구 만수리와 함께 나누어 끼고 다녔습니다. 사실 말이 자석이지 그게 무게가 상당해서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걸 그곳에다 끼우고 붕대로 칭칭 감고 다녔는데 마치 돌덩어리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늘 하복부가 묵직했고 뭉근한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일념하에 이를 악물고 미련하게 참고 살았던 거죠. 차라리 공부에 그런 끈기를 보였으면 뭐가 됐어도 진작됐을 텐데 엉뚱한 곳에다 인내심을 발휘했으니 제가 생각해봐도 참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공업용 자석을 끼고 산 지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넘고 2달이 다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만수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2손 2발을 다 들고 포기를 선언하더군요. 근태야, 미안한데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사람 할 짓이 못 된다. 야, 아직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하려고? 내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맨날 거기에 상처 생기고 닦지 않고 진물이 나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럼? 이러다 커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까봐 겁난다니까. 암튼 난 오늘부로 그만하려니까 니는 더 하든 말든 니 알아서 해라. 야, 임마.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이런 법이 어딨어? 전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니 나 3대 독장가 알잖아? 만에 하나
니랑 이 짓하고 앉아있다가 툭 하고 떨어져 버리면 우리 집안 대가 끊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생 친구 원성 듣고 싶지 않으면 니도 이제 그만해라. 그래, 그럼 니는 그만해라.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난 반드시 거기를 활동만하게 키우려니까. 두고 보라고. 전 친구의 포기 선언에 오히려 엉뚱한 호승심이 일었고 무려 6개월 동안 그 무거운 자석을 달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상처가 생기고 아물기를 반복했어요. 소변을 보는 것조차 고통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석을 단 지 반년 만에 정말 신기하게도 제 그곳의 크기가 확연하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평소 평온했을 때는 크기가 2배 이상은 커져 있는 것 같았고 화가 나 있을 때 크기는 서너 배는 너끈히 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너무나 큰 성과에 엄청난 희열을 느꼈어요. 이걸 바로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구나. 역시 피와 땀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하고 어마어마한 성취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성장기 시절 무리한 물리적인 압력이 기형을 만든 것일 수도 있겠죠. 혹시 제 이야기에 혹해서 따라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제 경험담은 의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 사례니까 노파심에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가시적인 성과에 한껏 고무됐던 전 자석을 달고 다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10대를 넘어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도 꾸준히 자석을 달고 다녔으니 한 5, 6년은 좋게 그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 고통에 인이 배겨서 딱히 통증도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것을 비로소 갖게 되었죠.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참 부끄럽지만 그 결과는 제가 처음으로 꾸준히 뭔가를 노력해서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처럼 커진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갔을 때 제 그곳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전 군제대를 하고 용접 기술을 배워서 용접공이란 직업을 가졌어요. 사실 외모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딱히 내세울 것 없는 그저 그런 남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 여자친구는 절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엄청난 크기의 그것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밤마다 제 그것을 욕망하는 여자친구를 보며 속으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장가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하면서 나도 남부럽지 않은 뭔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록 넘치는 살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엉뚱한 문제 때문에 평화로운 저희 가정에 금이 갈 거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아내의 의부증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해 떨어진 지가 언젠데 왜 지금 들어오냐고. 내가 오늘 동료들이랑 술 한 잔 걸치고 온다고 했잖아.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지. 당신, 솔직히 말해봐. 동료들이랑 술 마신 게 아니라 어떤 년이랑 뒹굴다 온 거 아니야? 뭐? 아니,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가정 있는 남자가 누구랑 뒹굴어? 누구랑 뒹굴긴. 말뚝만한 당신 거시기에 환장하는 어떤 년이랑 뒹굴었겠지. 아니, 왜 이렇게 생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정말? 여자한텐 안테나 같은 촉이라는 게 있어서 웬만하면 다 들어맞는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실토해. 어떤 년이랑 배꼽 맞췄어, 어? 이 사람이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뜬금없이 근거 없는 의심을 일삼았어요. 밤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딴 여자한테 힘을 썼다며 생트집을 잡기도 했고 제가 동네 아주머니한테 인사라도 하면 아내는 그 아줌마랑 머리채를 잡고 생난리를 피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해명을 해도 아내의 의심병은 점점 집착으로 번져갔어요. 그리고 나중엔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의 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남겨둔 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전 아내가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 화병에 못 이겨 결국 제 손으로 인생을 마감해버렸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의부증이라는 게 사람 하나를 망가뜨릴 만큼 무서운 것이란 것도 그때 처음 알았죠. 이게 다 무식하게 크기만 큰
제 아랫도리 때문이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동네 아주머니들 손을 빌려가며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가 죽고 제가 혼자 됐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 이후로 동네 아주머니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상처한 호라비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재영 아빠, 오늘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어요? 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이상하게 우리 집 안방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네? 재영 아빠 별일 없으면 우리 집 형광등 좀 갈아줘요. 네? 왜요? 바깥 양반 계시잖아요? 아이 참, 그이는 나흘간 출장 갔어요. 그러니까 재영 아빠한테 갈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술상도 봐줄 테니까 이따 재영이 재우고 TV에 애국가 나오면 살짝 우리 집 들러요. 알았죠? 입술을 벌겋게 칠하고 눈웃음을 치며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시커먼 속내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처음에는 유혹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넘어갔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제 그곳에만 관심이 있더군요. 이미 제 크기가 어마무시하다는 소문이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파다하게 퍼졌는지 직접 보고 만져보고 싶다며 간사를 부렸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들 키우며 먹고 살 일도 바빠 죽겠는데 동네 여자들의 미친 듯한 추파질에 혼이 다 빠져나갈 판국이었습니다. 엉덩이를 들썩이는 마누라를 단속하지 못한 남편들은 애먼 제 멱살을 잡고 흔들기 일쑤였죠. 그 덕분에 전 어린 아들을 들쳐업고 이사를 몇 번씩이나 다녀야만 했어요. 그땐 정말 평범하지 못한 이놈의 가운데 딸이가 죽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곳을 키우기 위해 자석을 달고 다녔던 행동이 참 후회 막심했던 순간이었어요. 여인의 살레움을 밝힐 때야 좋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저에겐 거대한 그것은 거치적거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갔고 제 흰머리가 늘어가는 만큼 아들도 나이를 먹었죠. 장성한 아들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서 지 밥벌이를 하고 살았고요. 직장 동료를 아내로 맞아 자기 가정도 꾸렸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야 전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며느리도 봤으니 조용히 낚시나 하면서 남은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놈의 그곳은 제 평화로운 일상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더군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한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서 신접살림을 차리게 됐는데요. 며느리랑 같이 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여간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날씨가 무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파자마를 입고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커다란 그것이 툭 튀어나와서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돌리는 모습도 여러 번 봤고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면서 지냈는데 글쎄 그게 사달을 만들 줄은 저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며느리가 한참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어려운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망설이니?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해봐라. 어휴, 제가 너무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알지만, 아버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잖아요. 산 사람 소원 정도는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어서 말해보라니까. 아버님, 저 딱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뭐라고? 아니, 재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안아달라니? 아버님의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딱 한 번만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크고 튼튼한 건 보지 못했어요. 아버님, 미친 소리 같겠지만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넌 내 며느리고 난 네 시아버지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하라고 하니? 저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안다고요. 하지만 아버님 걸 생각만 해도 몸이 달아올라 뜨거워지는 걸 어떡해요. 아버님이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이름을 올린 이후부터 이 말도 안 되는 호기심이 이성을 압도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게 내 탓이라는 거냐? 네, 아버님 탓이에요. 아버님 뉴스 인터뷰 나가고
전국 각지에서 아버님이랑 한번 해보겠다고 몰려든 여자들 보면 몰라요?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버님이랑 비교되는 작고 시들시들한 그 이것만 보고 제가 평생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왜 같은 아버님 핏줄인데 그이는 저렇게 작은 건데요. 저 이러다가 바람나고 말 거라고요. 아버님이 채워주신다면 모를까. 아버님, 제발 부탁드려요. 네?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네가 너무 취한 것 같으니 난 오늘 일은 못 들은 걸로 하마. 아버님, 저 멀쩡해요. 제발요. 네? 며느리의 도를 넘는 요구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환장하겠더군요. 아무리 제 것이 탐난다고 해도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 이대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비뇨기과를 찾아다니며 축소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열심히 알아보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결론은 똑같더군요. 기형적으로 자라난 제 그것을 축소하는 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단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전 좌절하고 말았어요. 같이 사는 며느리는 저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들만 출근하면 노골적인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걸 확 잘라버릴 수도 없었으니 도무지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들 내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애들한텐 말 한마디 없이 지방의 작은 월세방을 얻고 애들을 떠나버렸어요. 그것이 아들과 며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저에게 제발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산 지가 어느덧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보내주는 손자 사진을 보며 사무치게 외로운 마음을 달래며 살고 있네요. 이게 다 제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저 물 흐르듯이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았으면 아내와 함께 손자의 재롱을 보며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 그곳에 끼워진 자석 덩어리를 당장 빼서 먼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을 겁니다. 철없던 그때의 그 행동이 정말 너무 후회스럽고 원통스럽네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던 제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충고와 질책의 한마디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